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반가워요. 이제 새해 두 번째 시간.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죠. 저번 저의 에피소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행을 맡은 먹방 좋아하는 칠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저는 재밌는 로맨스를 추천하는 꽁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댓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어디서 웃은 거지? 아니, 아무튼 해볼게요. 그냥 혼자 웃었어. 댓글도 많이 달려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는 댓글이 되게 길게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하고 있는데, 장젤리 님이 연말정산 너무 기다렸다고, 네 분의 탑3 듣고 너무 반갑고 안 본 건 목록에 추가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장젤리 님은 90개를 보셨대요. 저보다 많이 보셨네. 많이 보셨고, 장젤리 님은 5개를 비겁하게 꼽아보셨는데, 작은 아씨는 그래, 3개만 해야 된다고. 네, 자신이 5개씩 하시냐고요? 네, 발붙이고 비겁하게 꼽아보셨는데, 작은 아씨들 테넷, 보경구사 아는 형, 천밀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렇게인 것 같다고. 저희가 얘기한 게 좀 몇 가지 보여가지고 마음이 울컥해지고, 어머, 이거 뭐야? 플러스 알파로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지만 저의 이번 연도 최애 컨텐츠는 와플릭스라는데요? 어머나. 어머. So sweet. 어머. 정말. I love you. 정말 네. 뿌듯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밀감이 진짜로. 너무나 쌓였다고, 친구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나 너무 뵙고 감사합니다. 싶네요. 정말. 네. 저희도 이런 장젤리님의 댓글 덕분에 내적인 친밀감을 잘 쌓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행복한 나윤만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역시나 창마가 영업했던 그 남자의 집을 인상 깊게 보셨다고. 근데 이거 나윤만님이 말씀하신 2020년 영화가 있는데, 라이트하우스, 언컷 잼스, 소년 아메드예요. 이거 혹시 창마 보신 거 있나요? 라이트하우스는 뭔가 보고 싶은데 약간 겁나서 못 보고 있고, 언컷 잼스는 봤어요. 그거는 그 아담 샌들러. 아, 아담 샌들러 나오는 영화고 되게 재밌어요. 영화가 꽤 길었던 것 같은데도 쭉쭉 보게 하고 끝에 막 반전은 아닌데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봤던 경험이고,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약간 범죄랑 드라마? 그리고 소년 아메드는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아마 돈 주고 딴 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도 꼭 볼 거예요. 소년 아메드는. 행복한 나윤맘님이랑 절친된 것 같은데요? 감사하죠, 나윤맘님 저는. 네. 추천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여기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지버거님이 넷플릭스 올해 끊었는데 130개 봤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머, 대단하셔. 하루에 드라마를 하루면 끝내는 재주가 있어서 저희들 덕분에 아주 즐겁고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시간을 하시네요. 멈추는 능력이 있나요? 헤르미온네. 하루에 남아? 근데 이거 넷플릭스에는 사실 이렇게 빨리 돌리기 기능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대단하시네. 감사하고. 그리고 처음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메이나인이라는 분께서 5,000 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와, 새해 첫 후원. 최고야! 너무 최고야. 그래서 처음 댓글을 남기신다고 와플릭스 덕분에 대리 만족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귀에 뭔가가 들리지 않으면 공허한 기분을 느끼는데 저희 덕분에 풍성하고 따뜻해졌다고 하시네요. 뭐 펑크 없이 꾸준히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길게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댓글로 정성스럽게 답변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죠. 환영합니다, 메이나이님. 여러분 댓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희의 주제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은 다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보기 좋은 영화 드라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떤 거를 가지고 오셨나 궁금한데
그냥 각자 키워드 하나만 던져볼까요? 뭐 뭔지? 저는 기적. 오, 기적 중요하죠. 네, 저는 창업가 정신. 창업가? 창업가 정신? 예, 예, 예. 혹시 요즘 하고 있는 그 드라마인가? 요즘요? 스타터? 아니에요, 그거! 에이. 다행이다. 네. 스타트업! 제가 드라마 보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별로 안 나와요.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희망. 꽁친 뭐예요? 티모시 샬라메? 뭐야? 아, 정말 새해를 시작하기 끝났네. 딱 좋은. 끝났네. 아름답네, 아름다워.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뷰티풀 보이입니다. 오. 들어보셨나요? 뷰티풀 네, 보이? 네. 보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나도 아마 포스터 많이 봤는데. 국내에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 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 작품인데요. 음. 2018년도에 개봉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넷플릭스 신작. 왓챠도 있던데. 왓챠도 있구나. 네, 왓챠에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만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에세이인데 좀 재밌는 게 닉 셰프와 데이비드 셰프라는 사람이 요 이야기의 저자거든요. 성이 같죠.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이 둘은. 그래서 닉이라는 사람은 아들이고요. 데이비드가 이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부자가 함께 이제 에세이를 낸 건데 실화였던 게 이 닉이라는 아들이 과도한 약물 중독으로 죽을 뻔했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글을 낼 만큼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실제로 겪은 요 이야기를 책으로 냈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요 글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본 펠릭스 반 그레닝엔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을 해서 또 눈에 또 띄고요. 요 역할 닉을 연기한 배우가 이제 티모시 샬라메인데 그 약물 중독으로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9kg나 뺐었대요. 그래도 그래도 몰랐는데. 말랐는데 그래서 진짜 약간 인생에서 가장 적은 몸무게를 요 영화를 찍는 동안 유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또 되게 유명한 또 배우인데 스티브 카렐이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도 또 감탄을 했지만 또 스티브 카렐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되게 많이 울컥울컥하면서 이제 영화를 봤고 티모시 샬라메는 요 영화로 각종 뭐 무슨 뭐 2019 골든글로브 연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국 아카데미상 뭐 쫙 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연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분위기가 너무 그 어두운 이야기인데 마냥 또 어둡진 않고 오히려 되게 아름다워요. 이 영화 제목이 뷰티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게 영화의 시선이 그 약물 중독에 진짜 심각하게 든 그 사람의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사실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소년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같이 친구로 지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너무나 미래가 창창한 그런 20살 남짓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런 청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영화의 톤은 어둡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아이의 찬란할 수 있었던 미래? 그런 거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짠한 마음이 절로 들어요, 사실. 아, 그래, 저렇게 아름답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드는 되게 좋은 연출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혼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고 이혼한 전 아내는 그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요 닉이라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양육권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따로 떨어져가지고 닉은 데이비드랑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자랐는데 데이비드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둘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냐면 만나거나 헤어지면 이렇게 꼭 끌어안고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데이비드가 닉을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이제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 닉은 한 3, 4살밖에 안 됐어. 어린이 닉은 아빠랑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당연히. 그럴 때 데이비드가 닉을 달래면서 아빠가 닉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니? 이 세상 어떤 단어로도 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 너는 모든 거야. 나의 모든 거야. 이러면서 이제 everything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닉도 아빠한테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서로 너무 사이도 좋고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부자 관계예요. 이런 관계로 쭉 자랐는데 닉이 때 후반쯤 돼서 그냥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여느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들이 하듯이 그냥 마리화나 같은 거를 뭐 파티에서 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데이비드가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닉이 처음 대마를 한다는 거 알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중간중간 교차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닉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데이비드도 같이 막 무너지는데 그럴 때 되게 어렸을 때 둘이 아주 아름다웠던 바다에 같이 서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회상을 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아들의 모습, 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현재 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과 교차로 보여주면서 더 감정을 뭉클뭉클하게 만드는 연출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닉이 어떻게 약물 중독이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중독이라는 걸 주변에서 보는 게 거의 어렵잖아요. 저도 이 영화 때문에 약물 중독이라는 게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었는데 실제로 그 미국의 50대 이하의 사망 원인 1위가 약물 과다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영화 맨 마지막에 자막으로 뜨기도 하는데 그런 경각심을 엄청 세게 줘요. 엄청 세게 주고 약물 남용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까지 망가뜨리고 그거를 특히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가족들은 어떤 상태에 달하는가 그런 거를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요. 또 이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음악이에요.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10대의 닉과 아버지가 막 같이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는 닉이 자주 듣던 그런 되게 힙한 음악이라던가 뭐 락이라던가 이런 음악들을 되게 배경음악으로 잘 쓰고요. 또 막 감정이 막 무너질 때는 또 그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들이 너무 잘 매칭이 되어 있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루루루의 저스틴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어. 맞아. 나도 이 영화 보면서 저스틴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스틴이 그래서 한 번에 회복을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다시 재활원에 들어가는 걸 반복했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되게 쉽게 희망을 보여주지 않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이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가를 잘 담아서 보여줍니다. 되게 인상 깊은 대사가 있는데 데이비드가 아들의 상태와 관련된 걸 막 조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약물 중독에서 다시 발생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 영화의 교훈처럼 저는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도 비슷한 식의 접근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특히 그게 실제로 약물 중독자가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어지는 일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약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만 그게 다 긴 회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그냥 끝이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봐야겠다. 오늘 당장 바로 보고 싶은 너무 좋아요. 영화네요. 그러면은 추천드리고. 이거를 꽁치가 새해 가져온 거는 무너져도 일어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라는 걸 하나의 상징, 뭐 비유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들 갖고 있을 텐데 그 힘듦과 무너짐이 회복의 과정이구나, 긴 회복의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모두 다
다면 거기서 회복의 첫 걸음이 내딛어진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약에 빠지는 첫 시작이 이런 식이래요. 어떤 약을 해서 그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완벽한 감정을 느낀대요.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완벽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현실이 너무 한심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벽했던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새로 또 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이라는 게 참 그런 게 하면 할수록 그때 그 완벽해진 경험을 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더 센 약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현실이 한심하고 지루하다고 네가 말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네가 현실이 그렇다고 믿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도 전 너무 좋았어요. 좋다. 그래서 되게 계속 이 약물 중독자가 그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약으로 채웠던 그 마음이 약을 안 하면 엄청 공허하게 남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른 걸로 채워 넣느냐의 문제라고 닉이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게 아니라 약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들. 내가 내 몸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해서 땀을 흘리고 등산을 해서 성취감을 얻고 바람이 불 때 그 시원한 어떤 걸 느끼고 맛있는 걸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어떤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한심하거나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약물 중독에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새해를 시작할 때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드라마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베이비시터 클럽이라는 미드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나왔고요. 따끈따끈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1995년에 드라마로 제작된 적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되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걸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버전으로 멋있게 나온 거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7학년 중학생 애들이 베이비시터 클럽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었던 그런 하이틴물 같은 거는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범죄 저지르고 이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만 보다가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애들이 귀엽게 막 뚝딱뚝딱 창업을 하는 걸 보니까 귀엽고 희망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육아로 인해서 좀 곤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사업하면 되겠다라고 사업할 냄새를 맡고 중학생 애들이 우리가 그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돈을 벌어보자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저는 너무 애기 같아서 사실 클릭을 안 해봤었는데 뭔가 자꾸 끌림이 있어서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애기들이 장난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진짜 구체적으로 좀 사업을 하는 걸 보고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여기서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데 크리스티가 이 베이비시터 클럽을 만든 회장이에요. 결단력 있고 리더십 있고 이런 클럽 아이디어를 먼저 낸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부회장인 클로디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분은 동양인인데 미술에 되게 재능이 있고 패션에 민감한 그런 친구로 나오는데 SNS에 홍보를 하거나 그 전단지 디자인을 하고 아무튼 로고를 제작하는 그런 좀 미술 쪽으로 디자인 쪽으로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스테이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수학을 잘해요. 근데 수학을 잘해서 뭐 그냥 야 우리가 번 돈 계산하자 이런 그런 분이 아니라 나는 클릭 대비 투자 최적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자와 어떻게 차별화해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 이렇게 해요, 중딩이.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좀 더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메리 앤이라는 친구는 서기로 이제 역할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그냥 뭐 끄적끄적 노트에 적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구글 독스로 우리의 오늘 회의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공유할게. 이런 식으로 되게 스마트하게 요즘 중딩들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각자 되게 개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아이들인데 이 베이비시터 클럽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성장하는 모습이 되게 뭉클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소녀들의 창업가 정신을 되게 강조하고 다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새해에 나도 좀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이 중딩들처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재밌었던 이유는 그런 캐릭터마다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클럽 회장인 크리스티의 경우에는 엄마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심하게 방황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고 그리고 스테이시라고 그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는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뇨병에 관련된 그런 기계를 맨날 차고 다녀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어떻게 전화까지 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고 메리 앤이라는 친구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되게 병적으로 엄마가 있었던 공간 이런 거를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고 특히 재밌었던 거는 클로디아라는 친구가 동양인 여자애거든요. 근데 제가 미드 같은 데를 보면은 동양인 여자애가 나오면은 전형적으로 공부를 되게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그런 너드로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는 수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패션이랑 미술에 되게 관심이 많은 예술에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로 나와가지고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인종도 다양하고 또 뭐 게이 부모님 얘기, 성지향성이 다른 어떤 아이를 베이비시터로 이렇게 키우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봤고요. 서로 의기투합이 잘 되는데 10대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10대가 아닌 저에게도 공감을 일으키는 드라마여가지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원작도 제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새 콘텐츠로 가져온 게 원작 소설 작가가 이 드라마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베이비시터 클럽이 되게 옛날 드라마로 만들어졌었잖아요. 원작 소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팬들이 어른이 되어서 각자 막 편집자, 뭐 작가, 교사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팬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 자기는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이 드라마가 전 세계의 그런 새로운 세대의 독자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키즈 앤 패밀리 부사장이 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드라마로 젊은 여성 기업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여성 친구들의 이야기와 모험을 현대화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영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이 되게 똘똘하게 사업도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고민도 헤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여기에서도 저는 요즘 되게 감정 소모를 안 하는 드라마, 영화를 찾고 있는데 감정 소모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되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화에 20분이어가지고 너무 짧아요. 더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몇 화까지 있어요? 10개 정도밖에 없어서 25분, 30분 하면은 뭐 그냥 주말에 뚝딱 볼 수 있는 즐거운 드라마입니다. 아이들이 웃겨요? 또 웃긴 것도 많이 나와요. 그냥 웃기고 장르는 코미디라고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기고 귀엽고 아이들이 되게 스타일도 좋아요. 처음에 칠봄 소개 듣고 실리콘밸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스타트업도 아니고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베이비시터 클럽이고요. 이게 근데 옛날에 초딩 때 저희가 읽었던 어떤 되게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베이비시터 12살 해가지고 부자가 된 길. 맞아! 12살에 부자가 된 키란가? 그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돈 되게 결국에는 막 많이 벌고 이러는데 제가 또 이제 흥청망청 쓰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 친구들처럼 합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의욕을 주는 드라마일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영업할 영화는 왓챠에 있는 사마에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2019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제가 만약에 이걸 작년에 조금 더 빨리 봤으면
연말정산편에서 영업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오. 이번 편 주제가 이제 2021년에 어떤 새해의 희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에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영업할지 조금 우려가 되는 바지만 근데 너무 많이 공감이 되기도 했고 그 희망을 꼭 완성뿐 아니라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게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영화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 알죠. 거기에 살고 있는 네, 와드 알 카팁이라는 시민 기자가 있거든요. 이 기자가 5년 동안 알레포를 직접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실제로 병원에 있는데 밖에서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서 막 연기가 막 나고 다들 지하로 대피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독님 이제 딸이 있는 거야. 어린 아주 갓난아기 정도의 갓난아기 아니고 한 영아 정도의 딸이 있는데 이 딸과 함께 이제 후다닥 대피를 하는 허겁지겁 대피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감독님이 2011년에 이 시리아 내전이 지금은 좀 국제적인 사실 전쟁으로 되게 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2011년에 민주화 시위에 가까운 어떤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니고 있던 알레포 대학교의 동료들, 친구들이 이제 시위를 했던 모습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2016년 정도까지 촬영이 이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알레포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의 수도로 일컬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부군이 계속해서 함락을 하려고 들어오는 상황이고 반군들은 여기를 좀 최대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되게 치열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정말로 그냥 눈앞에 폭탄이 저기 빵 여기 빵 계속 떨어져요. 위에서. 그게 이제 연출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시민이 이제 감독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와드 알카팁이라는 감독님이 반군이 된 건 아닌데 알레포에 남아서 이제 내전으로 다친 시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거기 살고 있던 원래 시민들. 그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오랫동안 거기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이까지 생겨서 감독님 출산도 해요. 그런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그 딸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제 애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부터 계속해서 그려내는데 주로 제일 치열했던 2016년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결국은 2016년에는 정부군이 이제 알레포를 포위하게 돼서 거기를 탈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까지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큐다 보니까 진짜 현실감이 있어요. 막 예를 들면은 내전 초반에 친구들을 찍어놨는데 그 친구들이 죽기도 하고 남편 이름이 함자인데 이 함자 그 남편 의사가 하는 병원이 이제 임시병원이에요. 그냥 시민들이 다치면은 그때그때마다 치료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차려놓은 병원인데 하루 평균 300명의 사람들이 실려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폭탄 맞은 애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실려오고 이런 모습들을 되게 다 찍어놓은 영화예요. 근데 이게 다큐가 이런 어떤 내전의 참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배경인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좀 내전을 다룬 게 종군 기자들 혹은 종군 PD들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약간의 어떤 부채의식을 갖고 찍은 그런 다큐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내부인의 시선인 거죠.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의 시선으로 이제 이 시리아 내전 알레포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더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감독님만 해도 거기서 갑자기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거기 살고 있던 그냥 평범한 아이들, 뭐 가족들 원래 친구 가족들도 살고 있었어요. 저기 옆집에. 그럼 그 가족들하고 식사도 같이 함께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일상의 모습을 되게 잘 그려내고 있어요. 뭔가 내전이고 되게 참혹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고 뭔가 두렵지만 희망을 품고 그런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제목이 사마에게잖아요. 그 사마가 바로 딸 이름이에요.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감독님이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처럼 연출이 돼요.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태어났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청각 반응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쾅 하면 놀래고 뭐 이런 그런 반응을 안 해요. 폭탄이 떨어져도 울지도 않고 그냥 일상처럼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내전이 너무 일상화돼 있는
시대에 이제 곳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딸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이 딸은 실제로 감독의 희망이기도 한데 알레포에 살고 있는 되게 많은 시민들의 희망이에요. 실제로 그 감독님의 아버지가 잠깐 아프셔서 감독님의 목숨을 걸고 감독님의 고향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마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마를 껴안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되게 이 사람이 희망이고 이 아이가 어떤 계속 살아가게 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미래 세대라는 걸 되게 이제 그려내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울기도 했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시리아 이렇게 힘들고 뭐 끔찍하고 참혹하고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 요만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저는 감독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알리는 것 외에도 희망을 느끼게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히 이런 주제에 이런 영화를 들고 온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좀 한국에도 시리아 난민이 벌써 1,000명이 훨씬 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어스에 나오는 진짜 뭐 터키나 유럽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는 한국의 어떤 이야기로도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약간 책임감도 느끼면서 보기도 했었고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이 영화를 보고 기사 같은 걸 찾아봤는데 시내 21에서 난민을 이제 독일에서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근데 이 독일 국민들이 기본권을 빼앗긴 이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나의 기본권 또한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너무 공감이 되고 좀 필요한 2021년에 한국에게 되게 필요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일이 될 거다라는 부분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희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우려했던 게 아까 그 칠봉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치 이게 잘못하면 다른 먼 나라의 그런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아 내가 뭔가 운이 좋구나, 내가 감사해야겠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 들릴까 봐 주제에 가져오는 게 조금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의도가 아니었음을 최대한 잘 설명을 하고 싶고 그런 느낌보다는 이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그런 희망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마 자체로도 보여주고 16년에 그 집을 떠나면서도 시온집을 떠나면서도 화단에 진짜 내내 폭격을 맞아서 죽어가던 그 식물들 사이에서도 살아있는 식물 하나를 이렇게 화분에 뽑아가지고 가지고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버텨내는 희망을 계속해서 의도하고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에 이 영화를 좀 들고 오고 싶다고 감히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좋았었고 또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그냥 저는 이제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도 조금 느꼈던 영화였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2021년을 좀 사는 태도의 좀 지표가 돼준 그런 영화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창마 얘기를 들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되게 맞아요. 되게 힘들고 참혹한 어떤 사실을 극이 아니라 다큐 톤으로 전달을 할 때의 어떤 힘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016년 그 8월 그 알레포의 그 공습으로 정말로 무너지고 다치고 한 그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사를 썼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막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썼던 기사가 뭐였냐면 공습이 끝난 다음에 초점을 잃은 채 울지 않고 앉아있는 5살 소년의 사진이 리투시 막 되고 있어서 그거를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이 다큐가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 딱 그 시절의 알레포가 담겨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밌을 것 같아요. 보면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아까 창마 말처럼 사실 그 멀리 있다고만 생각되지도 않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보고 싶네요. 러닝타임 얼마나 돼요? 1시간 40분이래요. 100분이네요. 저도 처음에 보기 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이제 막 내전을 담은 다큐, 너무 끔찍하고 슬프고 막 힘들고 뭔가 인생에 약간 허무해지고 막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메시지는 확실히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애들이 진짜 다 이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그 사람들의 희망을 같이 이제 보면서 같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꼭 희망적인 스토리를 봐야만 희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희망을 꿈꾸기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같이 이거를 이겨내야 한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시리아 내전 잘 몰랐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뭐 돼가고 있는지도 몰랐고, 이 많은 평들이 얘기하듯이 되게 잊혀가고 있는 내전이기도 하고, 이제 내부인의 어떤 시선으로 찍은 모습이기도 해서 더, 뭐 저한테는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2021년을 함께 시작하기 너무 좋은 영화인 건 확실하니까,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귀여운 영화, 귀엽고 감동적인 영화를 가져왔고요.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저 그 영화 너무 좋아해요. 네. 뭔데, 내용이? 일단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인데 일본 영화예요. 이 감독 팬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 이제 딱 10년 된 거네, 그러면? 저 이거 옛날에 보고서 여운이 굉장히 커가지고 되게 좋은 영화로 기억하고 있다가 또 오랜만에 보고 감동의 쓰나미에 맞아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영화는 코이치라는 초등학생 시점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코이치는 이제 엄마랑 같이 그 외갓집에서 살고 있고 동생은 류노스케라는 또 초등학생인데 걔는 이제 아빠랑 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혼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뭐 사이가 막 나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아이들끼리는 서로 자주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또는 이제 서로의 이제 엄마 아빠 몰래 떨어져 살고 있는 엄마 아빠 통화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일상을 그냥 지내고 있어요. 좀 이제 각자의 삶에 좀 적응한 느낌이고 뭐 별다를 것 없는데 이제 코이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꿈을 꿔요.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가는 꿈? 이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내 가족이 함께 이제 모여 살고 싶어 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야. 친구가 하는 말이 코이치가 가고시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 신칸센 그 열차역이 만들어진다. 열차가 지나간다. 막 그런 이렇게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어른들이 막 하는데 그 신칸센 열차가 엄청 빠르니까 이 열차 두 개가 서로 스쳐 지나가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대. 그래서 귀여워. 그 엄청난 에너지가 생길 때 거기서 소원을 빌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코이치가 그냥 힘들어하다. 진짜야? 하면서 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이치가 막 지도를 막 이렇게 펴가지고 그 신칸센 열차가 서로 스쳐가는 지역을 막 찾아봤더니 구마모토 역에서 거기를 가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 여기 가서 소원을 빌어야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코이치의 소원이 뭐냐면은 되게 특이한데 지금 코이치가 살고 있는 가고시마에 화산이 있거든요. 화산이 이미 영화에서 보면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화산재가 엄청 이제 맞아. 조금 있어서 날리고. 맞아요. 날려서 맨날 방 청소를 엄청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으로 나오는데 이 화산이 완전 폭발했으면 좋겠다. 응? 왜냐면 폭발을 해서 도시에 있는 없어졌으면?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가지고 나랑 엄마가 그 아빠랑 류노스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넷이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이게 진짜 진심이에요. 이 소원에. 그래서 막 화산 유노스케 어디 터지는 사는데요? 류노스케는 후쿠오카에 살아요. 그래서 화산이 막 터지는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얘가 진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지는 않고 그 코이치 되게 절친 2명 있거든요. 걔네한테도 야 너네 이루고 싶은 기적이 있냐 해가지고 걔네 둘을 같이 해가지고 구마모토에 갈 이제 돈이라던가 어떤 이런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류노스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야 너도 같이 와서 소원을 빌자. 하나보단 둘이 비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류노스케도 그래? 그래가지고 유노스케 또 다니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 걔네 이제 3명 있어 같이 또 너넨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 하면서 구마모토를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 열차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마모토로 향하는 이야기가 중심인 영화인데요. 뭐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그래서 진짜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영화는 아니고요. 애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를 만한 그런 소망이나 그런 기적 같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얘네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진짜로 이제 여정을 떠나고 또 그 과정에서 애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이제 포착을 한 영화거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런 일상 순간을 표현하는데 저는 거의 뭐 도 같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도 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쪽으로 좋은 영화고요. 처음에 애들이 소원을 말하는 장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소원들이 다 되게 단순하고 되게 귀엽거든요. 아, 애기들 같다라는 생각이 막 있어요. 뭐 화산이 폭발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가면 라이더가 되고 싶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랑 결혼할래. 이거 너무 아이들 같은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 소원들이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기반한 소원들이고 또 생각보다 되게 속 깊어요, 소원이. 이게 입으로 내뱉어진 소원들이 되게 귀여워 보일 뿐이지. 그리고 이 얘네가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그 바뀌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애들이 구마모토에 가는 데는 돈이 들고 우리가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뭔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애들이 모르지 않아서 그걸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뭐 돈을 계산한다거나 자기들의 그런 어린이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기지를 발휘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기차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귀여운 걸 떠나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약간 힘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좀 어른이 되고 나면은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못하면 죄책감 들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되게 밝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힘이 좀 많이 됐고 그리고 이 영화 제가 특별하게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어른들인데요. 이게 애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어른들 도움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어른들이 모른 척 막 도와주고 슬쩍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는 잘 모르는 척 하면서 애들을 좀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고 아 이거야말로 기적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판타지적이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그 어른들도 그 애들한테서 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서로 이제.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영화 내내 이제 조금씩 어떤 순간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에 진짜 감동으로 몰려오는 연출이 장면이 있는데 저 보고 되게 눈물 날 뻔했어요. 그거를 딱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애기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네, 초등학생들이야 다. 어떻게? 너무 다 애기 같아. 그러니까 코이치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애기 같아요. 너무 귀엽고 막 뱃살도 볼록 나오고 아직도 볼살도 막 통통하고 막 너무 귀여운데 애가 되게 어른처럼 생각하고 막 형이라고 자기 또 막 너네 뭐 계속 이렇게 놀고 있으면 다 뭐 놓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리더 역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코이치랑 류노스케 역할을 한 배우들이 실제 형제예요. 약간 둘이 막 엄청 닮은 느낌은 아닌데 아무튼 형제여가지고 뭔가 연출이 더 잘 된 느낌인가? 그러니까 애들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애들이 연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눈망울이 막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귀엽다. 얘네 아빠 역으로 오다기리조가 나와요. 맞아. 오다기리조는 아시죠? 저도 일본 배우 잘 모르긴 하는데 몇몇 좀 아는 배우들이 당연히 나와요. 너무 알죠.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지. 근데 이 오다기리조가 되게 한심한 아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인디 밴드를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막 일용직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어서 사실 그 류노스케가 집안일을 다 하고 경제적인 것도 얘가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는 되게 낭만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류노스케의 친구 중 한 명으로 천년의 일본 아이돌 그 짤 아세요? 네. 하시고 알죠, 독한단가? 알죠. 네, 알아요. 한 년에 한 번 하시모토 나오는 칸다가 나오는 거예요. 뭘로요? 친구.
너무 너무 귀엽게 나와. 진짜 와, 근데 애기로 나오는데. 애기 때도 네. 똑같이 아름답다, 진짜. 똑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이제 그런 하시모토 칸나 그 배우가 맡은 캐릭터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걸로 나오는데 막 그림을 계속 끄적끄적 그리는 너무 귀여운 친구로 나오고 그 외에 뭐 키키키린이라는 배우도 있고 아베 히로시 제가 아는 배우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뭔가 앗 싶은 배우들도 좀 나옵니다. 조연으로. 포스터에 오다기리조 옆에 있는 애가 동생인 거죠.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애가 동생일 철없이 같은 우는 거예요. 동생. 이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귀엽다. 그 류노스케가 시종일관 진짜 너무 밝게 웃어요. 애가 어둠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나중에 어떤 소원을 비는지 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인 것 같아. 어른들 못지않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짤 중에 웃긴 거 발견했어. 뭐, 그 동생이 물어봐요, 형한테. 형, 인디 뜻이 뭐야? 아마 인디 음악 듣다가 물어본 것 같은데 형이 내 생각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 같은데. 귀엽다. 너무 맞아, 귀엽다. 이 영화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도 모른다나 뭐 그런 음. 영화는 사실 좀 슬픈 무겁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늘 계속 포근해요. 계속 포근하고 물론 이혼 가정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 이혼 가정이라는 그 환경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영화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나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새해에 딱 보기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류의 영화가 아니에요. 이 애들이 나를 좀 잡아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더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봐야겠다. 제가 그 기쿠지로의 여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화. 그거랑 약간 비슷할 톤인 것 같아요. 뭔가 애가 이제 근데 밝게 하는데 그게 마냥 뭐 동심의 얘기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너무 좋아하고 영화들 다 봤는데 그 영화들 중에서도 너무 사랑스럽고 제일 희망적인 영화로 기억하고 맞아. 있어요. 이 동생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다. 이 동생을 보고 싶다. 아니 동생이 제일 어른스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워. 류노스케의 소원이 가면라이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웃고 있는 거 보면 나까지 막 웃음이 막 지어지고 그래서 맞아. 이 형제가 혹시 지금도 배우 생활을 하려나 검색을 해봤는데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 영화에서 딱 한 것 같은데 이 동생 역할을 한 친구가 나중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다른 영화에 또 나와요. 무슨 영화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나와. 오. 아니,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고시마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고시마에서 꼭 먹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 영화에서 나온 게 가루칸이라고 백설기 같은 떡이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뭔가 이 떡의 어떤 그 스토리를 알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주요 부분만 찾아서 봤는데, 그 떡이 그 뭐지? 할아버지가 계속 그 떡을 계속 개발을 하는데 이제 신칸센이 개통하니까 그거에 맞게 뭐 벚꽃처럼 만들어가지고 팔아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계속 좀 고집하면서 개발을 하고 그 코이치가 이거 진짜 아무 맛도 안 나고 맛대가리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여행을 통해서 은근한 단맛이 있고 중독성이 나는 맛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맞아. 이거 좀 먹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저도 시내에 가가지고 이 가루칸을 먹었어요? 네, 찾아서 먹었던 기억이 어땠어요?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약간 백설기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먹었던 거는 찹쌀떡 같이 안에 앙금이 들어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모찌 같은 느낌인가? 네, 그 종류가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네, 가루칸이라는 이 이게 떡이 영화에서 할아버지가 코이치를 데리고 시내를 가서 사 먹는 게 약간 찹쌀떡 같은 게 있었어. 맞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가루칸 떡을 뭔가 더 현대의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와, 이 영화 나만 안 봤구나. 아니 저 그 클립만 봤어요. 그래서 그 찹쌀떡 먹고 그래요?
내가 그거 보던 거랑 다른 건데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근데 일본 영화가 좋은 게, 원래 좋았던 게 이런 걸 보면은 가까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아. 비교적 쉽게 가서 그 지역을 맞아. 가서 먹어보고 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지금 막 찾아보니까 그 동생 역할 한 배우가 바닷마을 다이얼에 나왔었네요. 무슨 역할로? 그 예. 스즈라는 막내. 좀 막내가 젊은데? 막내가 학교 가면서 만나는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조연으로 나왔구나. 단역이라 해야 되나? 왜 남자 자체가 다 단역처럼 짧게 나와가지고. 자매의 이야기니까 요거는. 음. 근데 그때도 고 어렸을 때 얼굴이 남아있는 소년이 나와가지고 바닷마을 다이얼을 보면서 쟤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이거 창마가 영업하지 않았어요? 바닷말 다루기? 맞아요. 얘가 벌써 20살이래요. 세상에. 많이 영화에서는 컸다. 애들이 그 애기들 특징 있잖아요. 걷지 않는 거. 무조건 뛰잖아요, 애들이. 맞아. 영화 달려 맨날. 내내 뛰어요, 진짜. 귀엽다. 힘들다고 헉헉대면서 뛰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러니까 생각난다. 벌써 또 미소가 지어지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아유, 미소 지을 수 맞다. 있어요. 이런 영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새해에 어울린다 진짜.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새해가 일주일 정도 지났죠?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요? 그런 생각 아니 제가 작심삼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추천한 작심삼일 여러 번 하면 돼. 예, 그러니까 네. 저희가 추천한 영화 보시면서 이제 새해에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될지 좀 자극이 됐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저희에게 추천해줄 그런 새해의 영화 해주실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나, 둘, 셋, 두두. 두두. 두.